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던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넘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또는 국경 지역이 아닌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타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주력 무기는 무인 드론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mall strikes and big ambitions. 공격 규모는 작지만 거기엔 큰 야망이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실린 야망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 고층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은 21층에 충돌했고 건물 창문들이 부서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격받은 건물에 러시아 경제개발부, 디지털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가 들어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총 3대의 드론이 모스크바로 날아왔고 이 가운데 2대는 모스크바 서쪽 외곽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대도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요격했지만 건물과의 충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틀 전인 30일에도 드론 공격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차례 공격 모두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전쟁을 체감하기 힘들었던 모스크바 시민들에겐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Короче, и сразу взрыв такой. Мы сразу как побежали, там уже осколки, уже дым сразу наверх пошел. Около 3:43 я прям просыпаюсь от лютого грома. Я подумала, может гром, может молния. Смотрю, нет ни дождя, ничего. И я понимаю, что у меня собака забилась от страха под диван.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공격으로 러시아 국민 사이의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가 드론 공격을 공식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폭발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의 모호한 입장과 상반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러시아 본토를 노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5월 3일 크렘린궁을 시작으로 최근 모스크바 경제지역 공격까지 확인된 것만 67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드론 공격과 비교할 때 불과 2달 사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기존 공격이 러시아 군사시설과 석유 저장소 등을 노렸다면 최근 공격은 수도 모스크바, 특히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집중 타격하는 양상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공격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해 푸틴의 야욕에 부담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드론이 폭발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군사력에서 여전히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작은 드론 공격을 통해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드론들을 어디서 공급받고 있을까요? 정답은 자체 조달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될 당시 우크라이나의 7개 회사가 드론을 제작했습니다. 현재는 무려 40개 이상의 업체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약을 맺고 드론을 제작 중입니다. 제작 비용 일부는 민간 자금과 기부 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발한 드론은 장거리 이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하기 위해선 장거리 비행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우크라이나 자체 개발 드론은 크게 3종류. 먼저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보버, 그리고 UJ-22 에어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종입니다. 모두 장거리 비행의 강점인 기종들입니다.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6시간, 900km 거리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날리면 모스크바를 포함해 웬만한 러시아 주요 도시들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인플루언서 이오로 라첸코프의 SNS 계정을 통해 간접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라첸코프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관계자로부터 장거리 드론 제작에 사용할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첸코프와 팔로워 100만 명은 약 50만 달러를 모금해 드론 제작에 힘을 실었고 보버라는 이름의 드론이 완성됐습니다. 5개월 후, 그러니까 5월 3일 보버는 크렘린궁에 대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렘린궁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라첸코프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보버 드론 옆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모금 목표를 달성한 팔로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성원과 보내주신 모든 기부금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적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이 무인 전투기의 출현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첸코프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 남성,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소속인 카일로 부다노프입니다. 사진 속 라첸코프는 부다노프가 준 그림 선물을 들고 있는데 크렘린궁에 폭탄 2발을 투하하는 드론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4월 24일 모스크바 동쪽 노긴스크 공격 당시에는 UJ-22가 사용됐습니다. 격추된 드론 사진을 보면 라첸코프가 올린 사진 속 기종과 같아 보입니다. 7월 25일 데니스 시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드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1억 8천만 달러에서 올해 10억 달러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10배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등 서방에서 무기 공급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기술로 드론 개발에 힘을 쏟은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 등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도 전면적인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칫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면 3차 대전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러시아군을 표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드론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매일 미사일로 폭격하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반격 카드는 드론 외에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약자는 종종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 강자에 대응해 왔습니다. 게릴라 전술은 예측 불가능한 소규모 공격, 예를 들면 매복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적의 심리를 흔들고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누르는 전략입니다.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에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이런 게릴라 전술에 빗댈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격으로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를 주입하는 방식이죠. 공포를 통해 여론이 나빠지면 푸틴의 전쟁 추진력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이 자칫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으로 확산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섬세한 전략과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없으면 작은 불씨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재영입니다. 예견됐던 죽음입니다. 역사상 반란에 실패하고 살아남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시각으로 오후 6시 무장용병단체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이 전용기는 불과 몇 분 후 모스크바 공항 북서쪽 약 160km 지점에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올린 동영상에는 비행기가 지상으로 급강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비행 추적 사이트를 보면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는 비행 중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추락 직전까지 약 28,000피트 상공에서 순항 중이었습니다. 러시아 민간 항공 당국은 전용기에 타고 있던 프리고진과 다른 2명의 바그너 최고 지휘관이 이번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 등 탑승객 10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추락 현장에서 시신 10구를 모두 수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고진과 함께 사망한 바그너 지휘관 중에는 2인자 드미트리 우트킨도 포함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비행기 격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 바그너 그룹 텔레그램 채널인 그레이조는 비행기가 러시아군의 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역시 프리고진이 러시아 반역자들의 행동으로 숨졌다며 비행기 추락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추락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들은 추락한 비행기가 날개 한쪽이 없이 수직으로 급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고의로 격추된 것이라면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한 푸틴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를 통해 푸틴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 엘리트 계층에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실수를 가장한 격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드론 공격의 영향으로 경계 상태가 높아진 탓에 방공 시스템이 프리고진 전용기를 드론으로 오인해 방공포로 격추했다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2020년 이란이 방공 시스템 오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느리고 더 작고 더 낮게 날아가는 드론을 비행기로 혼동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지적합니다. 만일 실제로 방공포에 의한 격추라 하더라도 이는 실수보다는 실수를 가장한 러시아 군부의 요격일 가능성이 크며 이런 종류의 작전은 푸틴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진행되지 못한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고위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추락하고 1시간 뒤 푸틴은 국영TV로 생중계된 쿠르스크 승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프리고진 또는 전용기 추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전용기 탑승자 명단에는 있지만 실제로 사고 비행기가 아닌 바그너 그룹 소유 다른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주장입니다. 사고 초기 바그너 그룹 텔레그램에서 제기된 주장인데 이후 바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프리고진의 자작극 가능성에 대한 음모론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함과 관련해 브라질 제조업체 엠브라에르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2019년부터 해당 기종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중단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사고이든 아니면 사고를 위장한 암살이든 이제 관심은 프리고진 사망이 우크라 전쟁을 포함한 러시아 정세에 미칠 파장입니다. 러시아 군부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부패한 지휘관들을 비난하며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에 동조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러시아 분석가는 텔레그램을 통해 프리고진 살해가 군 내부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주 활동 무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 6월 무장 반란 이후 처음으로 위장복을 입고 소총을 든 모습의 영상을 공개하며 번지함을 과시했던 프리고진. 푸틴의 보복을 예고했던 미국은 놀랄 일이 아니라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미 중앙정보국 CIA 윌리엄 번즈 정보국장은 푸틴의 복수를 예상하며 서양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접시 위에 놓고 먹을 때 제일 맛있다. 복수할 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냉정하게 기다렸다가 적절한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도 자유롭게 활보했던 프리고진의 이례적인 행보는 결국 푸틴에게 복수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의 사망이 나토 동부전선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그너 용병들이 푸틴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용병들은 현재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들은 긴장 상태입니다. 나토의 아킬레스건 수바우키 회랑 때문입니다. 완만한 평야를 지나는 좁고 긴 길, 수바우키 회랑이라 불리는 97km 길이의 도로입니다. 양옆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양끝단엔 칠러국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여교 영토 칼리닝그라드가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주력 함대인 발트 함대의 본거지이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배치된 곳입니다. 러시아로선 수바우키 회랑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요충지인 칼리닝그라드까지 가는 유일한 육로면서 발트 3국을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손댈 수는 없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최대 다국적군인 나토군에 개인 명분을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병들이라면 어떨까요? 바그너 용병들이 수바우키 회랑에서 국지 도발이나 제한적 침입을 한다면 과연 나토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나토 회원국 간의 이해 관계가 갈리기 때문인데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내세우며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푸틴이 바그너 용병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와 1년 반 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꾀하는 건 나토의 분열입니다. 푸틴으로선 수바우키 회랑을 점령하지 않고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나토 회원국 간의 분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군사적으로 지역 정세를 흔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민의 무기화입니다. 난민을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와 발트 3국의 국경을 넘으려는 중동과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급증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 밀어내기를 주도하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특히 경계하는 건 역시 바그너 용병입니다. 용병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돕거나 아예 불법 이민자로 위장해 침투하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 나라 내무장관들이 모여 계속 이런 식이면 국경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바우키 회랑이 시작되는 곳 프로드나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벨라루스 영토인 이곳에서 최근 대규모 군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벨라루스 육군 중심의 합동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에 바그너 용병 수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용병들은 벨라루스 주둔 이후 현지 군부대의 훈련을 도와왔습니다. 이번 기동 훈련에서도 드론 전술 훈련과 부대 간 연계 전술 훈련 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수바우키 회랑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병력 증원과 전자 감시 장비 첨단화, 국경 검문소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용병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프리고진 사망 사건. 죽음 여부를 둘러싼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는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프리고진 사망 이틀 뒤 푸틴은 바그너 그룹의 충성 맹세를 명령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무기를 지키든가 무장 해제당한 뒤 감옥에 가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수장 잃은 용병들을 빠르게 접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0개국에 퍼져 있는 용병들을 단숨에 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프리고진 사망을 둘러싼 푸틴 배후설도 변수입니다. 프리고진에 충성했던 용병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용병들 사이에선 진실이 밝혀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모스크바에서 다시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용병 일부가 벨라루스를 떠나 러시아로 향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은 수바우키 회랑에서 나토의 단일 대우를 흔드는 성동격서 전략을 펴기는커녕 또 한 번 리더십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매개로 추진해온 아프리카와 중동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동유럽의 새로운 화약고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 모여있는 바그너 용병들, 적어도 당분간은 나토에게나 푸틴에게나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Скажи.